너그러운 부자. 최순성은 개성에서 으뜸 가는 큰 부자였답니다. 나라 안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재산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욕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감히 재산에 손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젠 내가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겠구나. 가족도 많지 않은데 내 재산을 어찌 가족을 위해서만 쓰겠는가. 쓰지 않고 쌓아놓는 재산이란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을 뿐이지. 최순성은 그날부터 자기 집에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을 모아 남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와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만이 아니었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곡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었답니다. 사방에 이런 소문이 나자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찾아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못 살겠네. 죽고만 싶지 뭔가.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손 내밀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나를 좀 살려주게나.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찾아오는 뻔뻔스러운 사람까지 있었지만 최순성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고생 많았네. 성실하게 장사를 해보게나. 그는 충고 몇 마디와 함께 원하는 대로 주었답니다. 최순성에게는 먼 친척 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본래 그 동생은 부자였는데 성실하지 못하여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집까지 깡그리 없앤 뒤에 오갈 데 없어진 그 동생은 최순성에게 손을 내밀려고 찾아왔어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린 놈을 도와줄 필요가 없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니까. 한결같이 일가 친척들은 그 동생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최순성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최순성은 그 동생에게 논밭과 집을 사준 뒤에 친척들에게 말했지요. 이 논밭이 다 술과 노름 미천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어쩌겠소. 나는 내 도리를 다할 수밖에요. 형으로서 살림의 여유가 있는데 집 없는 곤란한 동생에게 어찌 집과 논밭을 마련해 주지 않겠소. 과연 사람들이 추측한 대로 그 동생은 몇 년이 안 가 최순성이 사준 논밭을 모조리 없애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최순성을 바보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노망을 한 모양이야. 그저 어렵다고만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니 말이오. 치질이 인복도 없지. 도움을 받은 사람치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더군. 하나같이 등만 돌렸다네. 그런데도 아까운 줄 모르고 가족에게 남겨줄 재산까지 펑펑 써대고 있으니 정말 딱한 사람이요. 그래서 최순성은 아예 자기의 호를 바보 영감이라는 뜻으로 치홍이라고 지었답니다. 허허, 얼마든지 놀려도 좋지.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답니다. 한 번은 최순성의 오랜 친구인 임씨가 공부를 하느라고 가족들이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게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 세상에 그런 딱한 일이 내가 왜 몰랐던고. 당장 생활비를 보내줘야겠구먼. 최순성은 그날부터 친구 임씨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그런데 임 씨의 집에는 손님이 줄을 이었답니다. 하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서 최준성이 보낸 쌀로는 한 달을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고민하던 임 씨가 부인에게 말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소, 부인. 우리가 친구의 도움으로 살면서 손님 치닥거리에 더 손을 내밀어서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오. 염치 없는 도움을 자꾸 받느니 차라리 모두 굶어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못하면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온 가족이 굶어서 죽읍시다. 그날부터 임 씨의 가족은 굶어 죽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어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모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갔지요. 그 소식을 최순성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최순성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서 임씨 집으로 달려갔어요. 살인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자 최순성은 담을 넘어 마루로 올라갔어요. 여보게, 선비가 가난한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왜 생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최순성은 방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잠시 방 안에 귀를 갖다 대고 숨소리를 확인한 최순성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말일세, 이 마을에 최순성이가 살아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야 내 체면이 어찌 되겠나. 그러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만 나오시게나. 그러자 단단히 잠겼던 방문 고리가 안쪽에서 스르르 풀렸답니다. 곧 문이 열리면서 눈이 퀭해진 임씨가 최순성의 손을 워락 부여잡았어요. 허허, 초의. 죽으려고 했지만 자네 체면을 생각하니 굶어 죽을 수가 없겠네 그려. 내 살기로 할 터이니 그럼 이달부터는 양식을 조금 더 보내주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고 말고 어디 내 재산이 내 것이었던가. 아하하. 순박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온 마을 안에 크게 퍼졌답니다. 율곡을 만난 천하의 남봉꾼. 최씨 부인은 녹이 띈 얼굴로 아들 이항복을 엄하게 꾸짖었어요.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는 아이처럼 살아갈 것이냐? 자고로 사내로 태어났으면 학문을 열심히 닦아 장차 나라를 위해 큰 동량이 될 포부를 가슴속에 품어야 하거늘 아직도 학문은커녕 장난질이나 일삼으려고 하느냐? 최씨 부인은 그동안 벼르고 벼르다 더는 참지 못하고 항복을 크게 호통쳤답니다. 이 항복이라면 공부는 뒷전이고 허구한 날 기방이나 출입하는 천하의 남봉꾼이라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다. 네가 정녕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냐? 너의 행실이 이러하니 죽어서 조상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느니라. 그 같은 꾸지람을 듣고 방을 물러나온 이 항복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지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어머니의 질책을 되새기며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답니다. 이 항복은 다시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소자 그동안 어머니께 불충한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굳은 각오로 학문에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항복이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자 최씨 부인은 노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 항복은 어머니에게 머리를 한번 숙인 뒤 다시 말을 이었지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소자는 이제부터 학식과 덕행이 두루 뛰어난 스승을 찾아 그 밑에서 수학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하오나 지금 저로선 안목이 깊고 넓지 못하여 훌륭한 스승님을 찾지 못하겠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을 알려주시면 당장 그분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주기를 청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항복의 각오가 굳은 것을 보고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어요. 네가 진정으로 그리 생각한다면 용서하겠다. 사람이 성현이 아닌 바에야 어찌 과오가 없을 수 있겠느냐. 다만 그것을 깨닫고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 되느니라. 이제부터 남에게 부끄러운 짓은 삼가고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다독이며 말하였어요. 그리고 스승을 찾으려는 너의 생각이 기특하구나. 허나 늘 교중에만 있는 내가 바깥 일을 제대로 알겠느냐. 다만 너의 아버지와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으니 율곡 이이라는 분이 성품이 어질고 학문도 깊다고 하더구나.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금 그분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들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분 밑에서 학문을 닦는다고 하니 너도 찾아가 배움을 청해보려무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날 이 항복은 의관을 갖추고 이 율곡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율곡이 대학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야말로 율곡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였지요. 그러나 이 항복은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사람들 말만으로는 알 수 없어. 겉으로는 공자 맹자를 줄줄 읊어도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가 허다하지 않은가. 게다가 글깨나 읽었다는 학자들도 벼슬길에 오르면 세도가의 집 앞에서 머리를 굽실거리느라 여념이 없는 법인데 율곡 선생이 그 명성에 합당한 인물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터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잠시 생각에 잠기던 이 항복은 이내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는 장난기 어린 웃음을 한번 터뜨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율곡의 집으로 갔답니다. 율곡의 집에는 벌써 문화생들이 그득하게 모여 있었어요. 이 항복이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이 항복은 보란 듯이 율곡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근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말하였지요. 소생 이 항복이라 하옵니다. 비록 지난날 학문을 도외시하고 못된 일만을 일삼다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고명하신 선생님의 밑에서 학문에 전념하고자 하옵니다. 부디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면 소생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율곡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 항복을 바라보았어요. 이 항복이라 했는가? 예. 자네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남봉 부리기로 유명하다 들었네. 허허허. 송구하옵니다. 한바탕 반대소를 한 율곡은 이 항복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하였어요. 난 그저 자네보다 나이가 많을 뿐 덕이 깊지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네. 허나 자네가 묻는 것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해줄 터이니 어려워하지 말고 친숙하게 대하게. 율곡이 한양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천하의 남봉꾼 이 항복을 받아들이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한마디씩 하느라 좌중은 곧 소란스럽게 웅성거렸어요. 그러자 이 항복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율곡에게 말하였지요. 하오면 선생님,
처음 뵙는 자리에서 무례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생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옛 성현 군자 가운데 어느 분을 가장 존경하고 본받으려 하시는지요? 우리들에게 있어 공자 외에 누가 있겠느냐만 난 항시 은나라 대신 이윤과 북송의 대신 범중엄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낸다네. 이윤께서는 사람은 제각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에 자신의 자리를 못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하셨고, 범중엄께서는 관직에 오른 이는 응당 백성을 걱정해야 하고 그 직함을 놓았을 때는 임금을 근심해야 한다. 또한 선비는 백성들보다 앞서서 걱정해야 하며 백성들이 즐거워한 후에 비로소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네. 이 항복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났답니다. 입신양면을 위해 학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자네가 만일 백성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이분들의 말씀을 항시 유념하여 따라야 할 것이다. 민심은 곧 천심이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점 잊지 말도록 하거라. 이 항복은 율곡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답니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 항시 명심하며 학문에 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만난 그 어떤 분보다도 훌륭하시고 학문의 조예가 깊으십니다. 선생님의 문화생이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성심성의껏 학문에 임하겠사옵니다. 이 항복은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과연 율곡 선생님은 명연이셨습니다. 학문도 학문이거니와 너그럽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깊은 분이셨습니다. 이 항복은 그때부터 일체 기방 출입을 삼가고 율곡의 문화생이 되어 학문을 수련하는 데 정진하였어요. 그러나 이 항복의 타고난 장난기는 벼슬길에 오른 후에도 여전하여 보복절도할 일화들을 생애 곳곳에 남겼답니다. 나이 어린 목수. 금강산 정양사에 약사전을 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정양사에는 욕심이 많은 늙은 중이 있었는데 늘 마을의 농민들을 괴롭혔지요. 부처님께 공양미를 바치라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 가는가 하면 바쁜 농민들에게 일을 부려먹기 일쑤였답니다. 그렇다고 중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무슨 핑계로든지 관가로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히기 십상이었지요. 중은 관가의 나쁜 관리들에게 돈을 주며 미리 손을 써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늙은 중은 마을로 내려와 농민들을 불러 모았지요. 내일부터 약사전을 짓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불사에 참여하시오. 아니, 스님, 지금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인데 왜 하필 이때 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가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사 지으며 입에 불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논밭을 눈앞에서 그냥 묵힐 수야 없지요. 중은 농민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윽박질렀어요. 웬 말이 이렇게 많소? 신령한 부처님을 위한 불전을 짓는데 감히 누가 거역하는 거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절로 나오시오. 만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단단히 각오하시오. 늙은 중은 농부들을 위협하고는 절로 돌아갔어요. 농부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늙은 중은
절 마당을 서성이며 농부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에야 웬 나이 어린 소년 한 명이 기웃거리며 들어왔어요. 스님, 여기가 정량사 맞습니까? 그런데 얘야, 너는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소년은 웃으며 허리에 두른 목수 행장을 들어보였어요. 예, 저는 보시다시피 목수입니다. 마을 어른들 말씀에 이곳 정량사에 약사전을 짓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늙은 중은 소년을 쭉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하였어요. 얘야, 마을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어린 네가 왔느냐? 지금이 한창 농사 준비를 해야 할 때인지라 제가 마을 어른들을 대신해서 약사전을 지으려고 왔습니다. 중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예끼 이 녀석, 이 일이 아이들 소꿉장난인 줄 아느냐? 솜씨는 없지만 일을 맡겨만 주신다면 힘껏 해보겠습니다. 소년은 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차게 말했답니다. 한동안 소년과 중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지요. 그러던 늙은 중은 갑자기 엉큼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소원이 그토록 간절하니 그럼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약사전을 제대로 짓지 못할 때엔 부처님을 속인 죄로 너희 마을 땅을 몽땅 부처님께 바쳐야 하느니라. 그래도 할 터이냐? 늙은 중은 속으로 농부들의 기름진 땅을 늘 탐내고 있던 때에 마침 좋은 트집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였지요. 그럼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소년은 선선히 대답하고는 슬슬 정량사 여기저기를 구경하였어요. 저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오죽 급했으면 어린 것을 보냈을꼬. 정량사 중들은 소년을 보고 한두 마디씩 하였답니다. 늙은 중은 다음 날부터 소년이 어떻게 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소년은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갔다가는 밤이 다 되어서 돌아오곤 하였답니다. 그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자 늙은 중은 하도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소년을 불렀어요. 아니, 약사전을 짓는다던 녀석이 지을 생각은 않고 왜 그리 밖으로 다니기만 하느냐? 스님, 이 절 주변의 경치가 참 좋던데 오늘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소년의 엉뚱한 대답에 중은 버럭 화를 내며 나무랐지요. 이 녀석이 웬 허튼 수작이야? 빨리 약사전이나 치워놓거라. 에잉, 고얀 놈 같으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소년은 밖으로 다니기만 하였답니다. 이건 분명히 큰 스님이 꼬마에게 속은 거야. 아니지, 철없는 소년에게 약사전을 지으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걸 허락한 큰 스님이 잘못한 것이지. 아무튼 큰 스님은 약사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부들의 땅을 빼앗고 말걸. 두고 보라니까. 소년의 행동에 대해 중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았어요. 이제 중들의 관심거리는 아침마다 소년이 무얼 하나 살피는 일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소년이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마당에서 일만 하였어요. 늘 앞에 쌓여져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토막내어 잘랐지요. 며칠간 나무를 토막내더니 이번에는 잘라놓은 나무 토막을 세어보기 시작하였어요. 나무 토막을 다 만들었으면 냉큼 약사전을 지어야지 왜 쓸데없이 개수만 세는 것이냐. 소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무 토막을 세고 있자
이를 본 늙은 중이 비웃듯이 말하였어요. 큰 스님, 훌륭한 약사전을 짓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몇 번이고 나무 토막을 세워보더니 중에게 말하였어요. 이 녀석이 장깨를 다 쓰는구나. 짓지 못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는 말이지. 늙은 중은 콧방귀를 끼며 목에 힘을 주었답니다. 그게 아닙니다, 스님. 약사전을 짓는 성스러운 일에 도적의 손길이 미쳐 있으니 어찌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도적의 손길이라니. 제가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늙은 중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젊은 중 하나가 나섰어요. 사실 나무 토막 하나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나무 토막이 하도 많길래 목침감으로 쓰려고 방에다 슬쩍 감추었는데 다시 가져오지요. 젊은 중이 얼굴이 벌개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이젠 필요 없습니다. 그 나무 토막엔 이미 잡스러운 기운이 묻어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토막 없이도 약사전을 지을 수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늙은 중은 소년이 그냥 대강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나무 토막 하나가 없어진 것을 금세 알아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소년은 쌓아놓은 나무 토막 더미로 다가갔어요. 명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뜬 소년은 나무 토막을 하나씩 들어 올려 놓았답니다. 크고 작은 나무 토막들은 하나하나 주워 올리는 대로 제자리에 척척 들어맞았어요. 중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제대로 숨도 못 쉬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하루 동안에 약사전이 지어졌어요. 젊은 중이 가져갔던 나무 토막을 쓰지 않아도 어느 한 곳 빈틈이 없었지요. 손바닥을 툴툴 턴 소녀는 이번에는 색칠을 하였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거침없이 색칠을 끝내자 중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껏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들보도 쓰지 않은 건물 지붕에 올려진 커다란 연꽃 조각을 본 중들은 더욱 감탄을 하였답니다. 아니 얘야, 어디서 그런 신비한 재주를 배웠느냐? 뭐 신비한 재주랄 게 있나요? 여기에 와서 망군대에 올라가 사방 둘레를 보며 육각집을 생각해냈고 백군대에 올라가 긴 추녀를 생각해냈습니다. 또 중양성의 전형 노을을 보며 단청색을 골랐고 구룡폭포의 힘찬 물줄기를 보며 용기 있는 마음도 배운 것입니다. 중들은 소년이 처음 찾아왔을 때 며칠 동안 밖으로 다닌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늙은 중은 소년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얘야, 너를 어리다고 얕잡아봐서 미안하구나. 난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였는데 너는 정말이지 대단한 아이구나. 여기서 우리와 같이 지내자꾸나. 소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행장을 꾸렸답니다. 마을로 떠나는 소년의 등 뒤로 정양사의 약사전이 노을빛에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강아지와 형제. 옛날 어느 곳에 한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은 부자로 잘 살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동생 집에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가져가고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요. 어느 봄날 동생은 소를 2마리 빌려다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씨를 뿌려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목에다 씨 광주리를 걸고는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흙을 덮고 하며 일을 도와주었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동생은 자기가 먹을 밥을 강아지에게 먹였어요. 강아지는 그 밥을 다 먹고 반 옆으로 난 큰 길 한가운데로 가서 한숨 늘어지게 자고 있었지요. 그때 황하장수 여러 사람이 각자 말에다가 비단을 싣고 그 길을 지났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길 가운데에 누워 있으니 동생을 보고 강아지를 좀 불러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동생은 그 강아지는 보통 강아지와 달라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강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황하장수들은 도대체 어떤 강아지기에 그러냐고 물었지요. 동생은 이 강아지는 목에 씨 광주리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을 줄 아는 신기한 강아지라오. 하고 말하니까 황하장수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동생들어 저 강아지가 정말로 당신 말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비단바리를 다 주겠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소 2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였지요. 동생은 서슴지 않고 그러라고 하였답니다. 동생이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니까 강아지는 일어나서 목에다 씨 광주리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황하장수들은 할 수 없이 비단바리를 다 내놓았지요. 동생은 이렇게 해서 당장의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고 물었지요. 동생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했답니다. 형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밭을 갈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강아지가 나와서 목에다 씨 광주리를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었지요. 점심때가 되었답니다. 형은 가지고 온 점심밥을 자기 혼자서 다 먹어버렸어요. 강아지는 반 옆의 큰 길 한가운데에 들어누웠지요. 그때 지나가던 황하장수들이 이 강아지를 불러서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답니다. 형은 그 강아지는 씨 둥지를 목에 걸고 앞발로 씨를 뿌리고 뒷발로 흙을 덮는 신기한 재주를 가진 강아지라서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였지요. 황하장수들은 그따위 거짓말은 하지 말라면서 그 강아지가 과연 그런 신기한 재주를 부리면 황하 짐을 다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밭 가는 소 2마리를 내놓으라고 하였어요. 형은 그러라 하고 밭을 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강아지는 아까처럼 씨를 뿌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은 소 2마리를 황하장수한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형은 화가 나서 그 강아지를 죽여서 아무데나 내던졌어요. 그것을 본 동생은 불쌍히 생각하여 이 강아지를 갖다가 자기 집 뒤뜰에다 잘 묻어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무덤에서 나무 하나가 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 배가 많이 열렸답니다. 가을이 되어 그 배를 땄더니 그것은 아주 맛이 좋은 청실배였지요. 동생은 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형은 동생이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왔지요. 그리고 강아지 무덤에서 강아지 시체를 꺼내다가 제 집 뒤뜰에다가 묻었답니다. 강아지 무덤에서 나무 하나가 났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 열매가 많이 열렸지요. 가을이 되어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자 열매는 저절로 우수수 떨어져서 형을 묻어버렸어요. 이 열매는 돌덩이같이 단단한 독배였답니다.
신기한 풀뿌리.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약장수가 있었답니다. 약장수는 이상한 풀뿌리를 가지고 다니며 팔았어요. 자, 약을 사시오. 약을 사시오. 이 뿌리만 먹으면 황소도 들어올릴 정도로 기운이 나는 약이오. 약장수는 목청을 높였지요. 어허이, 세상에 풀뿌리를 먹고 황소를 들어올린다고? 그러게 말일세. 저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지나치곤 하였지요. 약장수는 날마다 팔리지 않는 풀뿌리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보시오, 정말 이 풀뿌리만 먹으면 기운이 세어진단 말이오?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기웃거렸어요. 아, 그렇소. 믿기 어려우면 먹어보면 될 게 아니겠소? 약장수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먹어봐야겠소. 하나 줘보시오. 그 사람은 냉큼 풀뿌리를 사가지고 갔지요. 며칠 뒤 풀뿌리를 먹은 사람은 힘이 솟구쳤어요. 무거운 큰 바위도 거뜬히 들어올렸지요. 겨울에는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았답니다. 이 소식은 이곳저곳에 퍼지기 시작하였어요. 이리하여 약장수가 파는 풀뿌리는 유명해졌지요. 약장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풀뿌리를 사갔답니다. 놀랍게도 사가는 사람마다 힘이 세어졌지요. 약장수는 얼마 후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약장수를 벼락 부자라고 불렀지요.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호기심이 생기면 꼭 알아내고 마는 성미였지요. 이상하다. 약장수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젊은이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텐데 내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그날부터 젊은이는 벼락 부자를 유심히 관찰하였지요. 얼마 후 젊은이는 벼락 부자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어요. 벼락 부자는 가을에 집을 나갔다가 꼭 봄에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집을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는 것일까?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해 봄, 집을 나갔던 벼락부자가 돌아왔답니다. 젊은이는 벼락부자의 집으로 달려가 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저게 뭐지? 벼락부자가 보자기에 상자를 싸가지고 왔답니다. 오호라, 장사를 하고 왔나 보군. 그런데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내 오늘은 기어코 알아내고 말 테다. 그날 밤 젊은이는 몰래 벼락부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벼락부자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 방 안이 환했어요. 젊은이가 방 안을 둘러보니 윗목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바로 저 상자로구나. 젊은이는 가만히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아이고 머니나. 젊은이는 순간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아니, 저것은? 상자 안에는 발가벗은 조그만 아이들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젊은이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얼른 상자 뚜껑을 닫고 도망쳐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벼락부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엔 어인 일인가? 영감 마님께서 파신다는 풀뿌리를 사러 왔습니다.
젊은이는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어요. 벼락부자는 젊은이에게 풀뿌리를 하나 건네주었지요. 자, 밖에 나. 이걸 물이 든 병에 꽂아두면 자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걸세. 순간 젊은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어젯밤 내가 방에 들어왔던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은이는 얼른 풀뿌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약장수가 시키는 대로 병에 물을 넣고 풀뿌리를 꽂아두었어요. 풀뿌리는 날이 갈수록 자라더니 작은 아이로 바뀌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젊은이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생각다 못한 젊은이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벼락부자를 잡아오게 하였답니다. 벼락부자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부자는 들어라. 네가 팔고 다닌다는 풀뿌리는 어디서 얻었느냐? 사또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물었답니다. 사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벼락부자는 머리가 땅에 닿게 조아렸어요. 뭐시, 어쩌고 어째 아이들을 죽이다니. 사또와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처음에는 그냥 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벼락부자는 눈물을 훌쩍거렸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풀을 어떻게 재배하였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사또마님,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벼락부자의 말에 사또는 더욱 궁금하였어요. 어허, 말이 많구나. 어서 재배하는 법을 말하지 못할까? 화가 난 사또는 두 눈을 부릅떴지요. 사또마님,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벼락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네 이놈, 말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또 무엇이더냐? 사또마님, 만약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처럼 돈을 벌 욕심으로 나쁜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요. 그렇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벼락부자는 끝까지 재배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또는 법대로 부자를 사형시키고 말았답니다. 사또는 부자의 집을 뒤져 이상한 풀 한 포기를 찾아내었지요. 이것은 가져가서 젊은이가 정성 들여 재배하도록 하시오. 사또의 명대로 젊은이는 밭에 풀을 심고 정성껏 가꾸었어요. 5년이 지나자 풀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삼이었지요. 인삼이란 말은 벼락부자, 젊은이, 사또, 세 사람의 손을 거쳐 재배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삼의 모양이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답니다. 나무꾼을 사랑한 곰 아내. 옛날 충청도 고을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이 총각은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잘생겼지요. 그래서 총각을 한 번 본 처녀들은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어쩌면 저리 잘났을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잖아. 처녀들은 총각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상사병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총각만을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총각은 처녀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예쁜 처녀가 나타나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나무꾼은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연미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암곰 한 마리가 살았지요. 곰은 어슬렁거리며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나무꾼을 보았어요.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지요. 참으로 잘생긴 총각이로구나. 신선도 저보다는 못생겼을걸. 곰은 나무꾼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동굴로 돌아와서도 나무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곰은 하루아침에 상사병에 걸려버렸어요. 나무꾼을 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았지요. 곰은 나무꾼이 다시 산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나무꾼이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왔답니다. 곰은 나무꾼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지요. 자신이 곰이라는 것도 잊은 채 나무꾼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기겁을 하였지요. 커다란 곰이 자기에게 덤벼드는 줄 알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곰은 나무꾼을 동굴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나무꾼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나무꾼 곁에 앉아있다니. 곰은 나무꾼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였어요. 이윽고 나무꾼이 정신을 차렸답니다. 나무꾼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어요. 곰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서였지요. 곰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이제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 집이에요. 예? 우리가 같이 살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먼 발치에서 당신을 처음 뵙고 나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나보고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으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반대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부가 될 운명이니까요. 당신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꾼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였어요. 그러나 곰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다니까요. 저와 평생 함께 살아야 해요. 참, 배가 고프시죠? 제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릴게요. 곰은 나무꾼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았답니다. 그리고는 사슴고기와 과일을 구해와서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나무꾼은 몹시 배고팠기 때문에 사슴고기와 과일을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웠지요. 곰은 아주 기뻐하며 끼니 때마다 나무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답니다. 나무꾼은 동굴에서 하루빨리 달아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곰이 밤낮 없이 감시하고 외출할 때는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답니다. 곰은 나무꾼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어요. 온 정성을 다해 나무꾼을 돌봐주었지요. 나무꾼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어느덧 곰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나무꾼과 곰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하여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답니다. 어느새 몇 년이 흘렀어요. 나무꾼 남편과 곰 아내는 새끼 둘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곰 아내가 외출을 하려고 하자 나무꾼 남편이 말하였어요.
오늘부터는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지 말아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없을 때는 동굴 밖에 나와 따뜻한 햇볕을 쬐고 싶거든. 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을 대로 하세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깥 구경을 하세요. 곰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동굴에서 나가며 처음으로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지 않았지요. 동굴 속에는 이제 나무꾼과 곰 아이들이 남았어요. 곰 아이들은 졸려서 칭얼대더니 곧 잠이 들었답니다. 나무꾼은 혼자 동굴에서 나왔지요.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갇혀 살았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두들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겠지. 나무꾼은 가족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떠나온 인간 세상이 미치도록 그리웠지요. 달아나자.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야. 나무꾼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어요. 한편 곰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하러 동굴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불안하였지요. 자꾸만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어요. 내가 없으면 남편이 달아나려 할지도 몰라.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편은 인간 세상을 오죽 그리워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곰 아내는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곰 아내는 발길을 돌려 동굴로 돌아왔지요. 과연 아이들만 자고 있고 남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곰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무꾼이 용케 배를 구해 타고 금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서방님, 서방님. 곰 아내는 남편을 애타게 부르며 강가로 뛰어내려갔지요.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나무꾼은 곰 아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갔지요. 곰 아내는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일 거예요. 그래도 나무꾼은 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노를 저어갔지요. 곰 아내는 새끼곰 한 마리를 강물 속에 던졌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곰 아내는 다른 새끼곰도 강물 속에 던졌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강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갔어요. 분하고 원통하구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곰 아내는 나무꾼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강을 다 건너자 스스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곰 아내는 헤엄을 칠 줄 몰랐답니다. 새끼 곰들과 함께 물속에 잠겨 끝내 떠오르지 않았지요. 곰 아내가 나무꾼 남편을 원망하며 물에 빠져 죽은 금강나루를 사람들은 곰나루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곰 아내가 죽은 뒤에 금강에서는 풍랑이 심해 배가 뒤집히거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잦아졌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곰 아내가 원한을 품어서 그렇다며 사당을 지어 곰 아내의 한을 달래주었어요. 그 뒤부터 금강에서는 풍랑이 심해 배가 뒤집히거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사라졌다고 한답니다. 울타리 꽃이 된 여인. 옛날 어느 고을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글 솜씨도 뛰어나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노래도 잘 불렀답니다. 예쁘고 재주 많은 이 여인의 소문은 널리 퍼져서 많은 뛰어난 신랑감이 탐을 내어 청혼을 해왔지요. 신랑감 가운데에는 인물이 잘생긴 멋진 총각도 있고 벼슬이 높은 총각도 있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부잣집 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훌륭한 총각들을 다 마다하고 앞 못 보는 가난한 젊은이와 결혼을 하였어요. 참 이상한 여자야. 평생 호강할 자리를 싫다 하고 고생길로 들어서다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뱅이 장님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앞날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였어요. 그러나 여인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인 장님을 하늘처럼 받들며 잘 살았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바닥났지만 앞 못 보는 남편은 아무런 벌이도 하지 못하였어요. 하는 수 없이 여인이 남의 집을 다니며 품팔이를 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고 재주 많은 여인이 남자들 틈에 끼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였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예쁜 새댁이 저 고운 손으로 거친 일을 하다니. 글쎄 어쩌자고 가난한 장님한테 시집을 가서 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여인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여인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날마다 열심히 일하여 남편을 보살피며 살아갔지요. 장님인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의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세상에 저런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고 말고 가엾은 장님을 보살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지도 모를 일이야. 이와 같은 소문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원님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씨가 곱길래 이리들 야단이란 말이냐. 당장 그 여인을 불러들여라. 원님의 명령에 따라 여인은 관가로 불려왔지요. 아무런 죄가 없으나 원님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원님은 신하들이 데려온 여인을 본 순간 넋을 잃고 말았지요. 과연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원님은 여인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걸음걸이나 모습 하나하나가 예절 바르고 말소리도 마치 옥을 굴리는 소리 같았답니다. 원님은 지금까지 이처럼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소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야. 원님은 못된 욕심이 생겨 남의 아내인 그 여인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어요. 원님,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절대로 안 될 말씀입니다. 여인은 뜻밖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으나 원님인 만큼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어요. 그러나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물러설 원님이 아니었지요. 어허, 고을의 원님이 간청을 하는데 감히 거절하려는가? 내 청을 들어준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원님은 여인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며 승낙을 받으려 했지만 여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 못 보는 지아비를 돌봐야 하오니 그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였으나 못된 원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을 하였지요. 보잘것없는 장님 남편이 이 원님보다 더 소중하단 말인가? 내 뜻을 끝내 거역한다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화가 난 원님은 여인을 쏘아보며 소리쳤지요. 그러자 여인도 무슨 결심을 굳혔는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원님, 차라리 이 몸을 죽여주십시오. 저는 10번 죽는다 해도 지아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한 여인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원님은 벌떡 일어나 포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여봐라, 저 못된 계집을 당장 끌고 가서 목을 베도록 하여라. 포졸들은 여인을 밧줄로 꽁꽁 묶어 말에 매달고 형장으로 끌고 갔답니다. 피를 흘리며 말에 질질 끌려가는 여인은 마지막 소원을 포졸들에게 남겼어요. 제가 죽으면 남편이 있는 우리 집 울타리 밑에 묻어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주세요. 죄 없이 죽어가는 여인의 울부짖음에 포졸들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살려보내고 싶었지만 원님의 불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포졸들은 여인을 죽이고 마지막 유언대로 여인을 그의 집 울타리 밑에 묻어 주었어요. 다음 해였답니다. 여인이 원님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묻힌 울타리 밑에서 한 그루의 꽃나무가 돋아났어요. 이 꽃나무는 울타리를 따라 집을 빙 둘러싸고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남편을 위하여 죽은 아름다운 여인의 넋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죽어서도 앞 못 보는 남편을 감싸서 보살펴 주려고 울타리 꽃이 피었다 하여 울타리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울타리 꽃이 바로 무궁화랍니다.